그래. 선생님들인가 보다. 이 코디 있을 텐데. 여기장 TV 하나 주시고.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것이 김수영 번역의 좋은 글씨를 이제 김수영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님을 모시고 회고담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사를 이제 3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대강 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영경 여사님이 오셨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구체적인 체험담은 못 미치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대강이지만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잘 오셨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번역집이니까요.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조명은 여러 관점에서 수십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번역집이니까 김수영의 번역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걸 요약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일기초 6번째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 라고 할 정도로
김수영 시인은 시세계에 있어서 번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는 또 많은 작품을 비교 연구해야 되는데 이건 또 몇 시간에도 다 못하죠. 다 못해서 가장 상징적인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그 시 한 편이 이제 거대한 뿔인데요. 거대한 뿔이에 이제 그 시작은 아니고 중간쯤에 나는 그 비솜 여사하고 연애하고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솜 여사라는 이 대상이 지금은 우리가 번역서를 봤으니까 뭔가 알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당시로는 상당히 낯선 이름이었고요. 획기적으로 김수영 시인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그 비솜 여사를 소개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작품이 이제 1964년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1964년에 신세계라는 그 잡지에 이 비솜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책의 일부를 김수영 시인이 번역해서 발표를 합니다. 번역을 해서 발표해요. 바로 그 번역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대한 뿌리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시의 그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솜 여사는 영국 왕립지학협회 회원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 방문을 합니다. 4차례 방문을 해서 처음에 올 때 이제 이 4차례나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처음에 왔을 때 2월달인데 부산을 통해서 오는데 배에서 딱 내리니까 뭐 지금은 뭐 아스팔트 옛날에는 다 흙길이니까 골목이 막 눈이 녹았다 얼고 이런 식이니까 골목이 막 질척거리고 필요한 개가 그냥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사람들이 한복 입은 사람들이 어슬렁은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어슬렁 왔다리 갔다. 산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베어서 땔감을 써가지고 그냥 산이 그냥 다 헐벗어가지고 고동생이. 그래서 또 초가집은 하죠. 그래서 이 비솜 여사가 와서 보고는 야 지구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렇게 미개한 나라도 있구나.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이 비솜 여사가. 그런데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일을 시키면 약속을 잘 지키고 엄청 명민해요. 명민하고 재빠르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도 잘생겼어요. 특히 인성들이 보니까 잘생겼다고. 그래서 점차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네 번 오고. 그래서 이 비솜 여사가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계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때 이르러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비솜 여사가 조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가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냈죠. 그 당시 베스트셀러, 엄청난 베스트셀러.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동양의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어가지고 엄청 베스트셀러인데 정말 그 책을 지금 읽어도 그때는 무슨 카메라도 없고 녹음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정확하게 지명이나 인상이나 이걸 정확하게 다 정말로 놀라운 작품.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사료로 소개한 김수영 씨 그 책을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남보다 먼저 읽은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다음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면 그 비솜 여사가 보니까 처음에는 비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근면하고 예의도 바르고 명민하고 잘생긴 힘도 세고 뭐 시키면 그냥 힘도 세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잘해 하층민부터 민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라를 걱정. 일제강점기가 막
이러한 전조가 오는 시기니까 모두가 다 나를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민중의 힘을 본 거예요. 이 나라가 강한 이 나라의 힘을 잠재력이 있구나. 바로 김수영 시인이 그 비선묘사의 그 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엄청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 비선묘사 이 책을 읽고 조선 민중들이 뿌리가 깊고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전에 좌절감, 절망감을 크게 바꿔가지고 오히려 옹호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그 거대한 뿌리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그래서 비록 4.19 혁명이 좌절됐지만 민중들의 힘을 비손 여사의 책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시의 대표작이 이 번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시인의 거점이고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제가 소개했고 차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시인이 이제 살았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시대 상황을 이런 번역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번역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엄청난 번역이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시대 상황이죠. 가장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수요와 이 지식에 대한 공급이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균형이 맞죠. 무슨 얘기냐면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뭔가 건설을 하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알고 뭔가 세우고 뭐 만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지식에 대한 수요, 또 학교도 의무 교육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 저층부터 어린 세대부터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사회 분위기로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토대가 없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 우리 스스로 그런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이지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대신 어디서 수입해와야 돼요. 그래서 해방 이전에는 다 지식이 일본에 있었는데 지식이나 정보나 문화나 제도나 이게 급속히 미국으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번역 문화가 형성된 데서는 다 미국, 서구의 문화, 서구의 지식, 서구의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대 상황에서는 지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문학이 없지만 번역된 책들이 번역 서적들이 이러한 불균형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의 영향인데요. 미국의 이 CIA,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적극적으로 저개발, 아시아 이런데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CIA가 도서 목록을 주고요, 그 번역을 장려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살기가 어려운데 번역료도 일시불로 줘요. 번역한 거라면 일시불. 그래서 거의 뭐 한 권 번역하면 뭐 거의 1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선정한 책들이 한국에 전파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제가 그
이제 김수영 번역에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김수영 시인이 평생 봤던 잡지가 엔카운터라는 잡지였어요. 그다음에 파르티잔 리브라는 잡지. 그다음에 이제 애틀란틱도 있고 런던 매거진도 있고 이 두 잡지가 특히 중요한데요. 이 두 잡지는 어떻게 김수영 시인이 구독하게 됐냐면 김수영 시인이 제1회 처음에 한국 시인협회상을 57년에 수상을 합니다. 이때 한국 현대시인협회상을 받는데 이때 부상으로 뭐가 오냐면 이 엔카운터하고 파르티잔 리브의 1년 정기 구독권을 줍니다. 정기 구독권. 이것이 그 아시아 재단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데 아시아 재단에서 한국 본부에게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이라면 아시아 재단이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을 개발하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여기에서 한국 지부에서 이 김수현의 이 부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식인들 목록이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 언론인, 주요 관공서 이런 인물 목록이 있어서 자신들이 이런 잡지 구독 선물로 준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이제 이 구독료를 1년 받고 나서 잡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잡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저기 있죠.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해요. 그래서 김연경 여사님 이제 그 집에 보면 댁에 보면은 그 엔카운트 뒷면에다가 초고도 이렇게 쓰시고 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엔카운트지를 얼마나 애독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런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왜 이렇게 이 아시아 재단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 한국에 이르니까 이렇게 미국 책들을 전하게 되냐면 50년대부터 이 미국과 소련 간에 냉전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그다음에 유럽이 다 또 공산주의, 유고, 체코, 그다음에 러시아가 핵을 보면,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그러니까 급속히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는 지역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심리적으로 위협을 갖게 됩니다. 이런 틈새를 노려서 소위 상원의원이었던 메카시라는 사람이 자기 상원의원의 그 선거 전에 가서 지원 연설을 하면서 미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카시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 메카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시아 재단을 통해서 반공산주의화,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화를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도로 하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을 반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술 분야에서는 모더니즘 문학을, 모더니즘 예술을 엄청나게 지원해요. 그러니까 샤갈이라든가 칸덴스키라든가, 그죠? 또 뭐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높은 작품을 띄워요. 지원하고. 또 미국의 소설 뭐 해밍웨이라든가 헨리 존스의 어떤 소설 이런 것들을 또 엄청.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 의식, 또 모더니즘 의식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서 그 활동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시아 국가들이 전하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교양서도 많이 내보내요. 뭐 루소의 민양론 같은 것도 내보내고 존 드의 민주주의와 교육 이런 것도 내보내서 번역하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어디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번역 문학이 적극적으로 문학을 수행하는 번역 문학이 우리나라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첨방 어떤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번역 물건들을 많이 내보냈고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당시 출판사들이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전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전후 문제 작품 전집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신구문화상 나왔던 거 이런 또 세계 노벨 문학상 전집 그리고 현대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것들도 나오고 특히 이제 이 중앙문화사 같은 출판사 원흥서라는 분이 이번에 리토 대학 출신인데요. 영국가 출신인데요. 중앙문화사 또 잡지들 모든 잡지가 다 해요. 문학 예술을 비롯해서 현대문학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년대 대표적인 잡지 사상계 같은 거 있죠. 사상계 있는데 또 번역을 엄청나게 해요. 번역을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지식에 대한 욕구에 대한 수요도 있을 뿐더러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출판사에 적극적으로 모든 출판사, 의료문화사, 정음사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출판사 이름으로 내세워 정음사라는 것은 훈민정음의 줄임말 아니에요. 우리 문화사 같은 거는 우리 해방된 해가 의료년이니까 의료문화사 그런 출판사들조차도 번역물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성 문학을 우리나라가 수용해서 미국식을 모델로 삼아서 모든 대한민국의 지식의 방향이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뇌당하는 거죠. 세뇌당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번역 문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된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교양으로 알고 있는 사르트라, 까미라, 강대 지도 뭐 다 읽어야 될 교양 필독서를 알고 있죠. 네? 다 이렇게 미국식 가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예요. 다른 책들이 없고 그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명작을 만든 게 아니라 거대한 미국의 이런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명작이 만든 것이고 필독 교양서가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글은 잘 여러분들 보시지 못했을 것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나왔는데 친일 작가들, 친일 지식인들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모국어가 다 일본어예요. 학교 가서 다 일본어 써야 되고 집에서도 일본어 써, 어디 방송에서 다 일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우리의 모국어예요. 해방이 딱 됐잖아요. 이제 일본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번역어예요. 번역. 초등학생들이 일본어를 안 해요. 중학생들이 일본어를. 이 학생들은 일본어를 몰라요. 그 아이들이 뭔가 지식에 욕구해서 뭔가 읽으려면 누군가 일본어를 번역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번역은 누가 할 수 있냐? 이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는 과거의 친일 인사들이 밖에 할 수 없고. 그 시대가 이 사람들이 친일 혐의로 작품 활동을 못 하잖아요. 다 눈치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번역 영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시대가 필요하니까. 시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친일 인사들이 번역 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대거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최재서라든가 백철이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우리 구스마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무슨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지구 인류의 대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런데 이 친일 인사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서 뭔가 이 조직의 유기적으로 통솔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이면 기존 경찰 했던 경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효율성을 보면 친일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민족적 배신자들이 친일자들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에게 더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 그러니까 일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미국 책을 영어로 못 보지만 어떻게 봐요? 미국 책을 일본어로 다 번역됐잖아요.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그 책을 일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책을 일본어 책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어서 오세요. 많은 책들이 사실은 일본어 번역인 거예요. 일본. 우리 독자들이 갖게 알고 있는 교양서든 문학서들이 다 사실은 일본 번역, 일본어 번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항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번역이라는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친일 지식인들이 부활하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되어 있고 미국의 의도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받고 친일 인사들이 대거 조그마한 활약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번역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김수영 시인의 번역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지금까지 번역을 한 단행본, 논문, 에세이 한 60여 편 된다고 해요. 60여 편.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김수영 자료 목록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연구가들이 이제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제가 비교해 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김수영 시인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여기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김수영 시인의 거의 번역 목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0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거의 10편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부터 했으니까 68년으로 갔다고 치면 1년에 거의 10편씩 된다. 거기에 이제 단행본도 있으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사실은. 김수영 시인도 뭐 바쁠 때는 뭐 일본어가 다 능숙한 세대니까 일본어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영어 번역을 대단히 어려운 문학론 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문학론, 시론 이런 걸 한 것을 보면 김수영 시인의 번역 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대기적인 면을 보더라도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김수영 시인이 그 야전병원에서 통역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시 중에 부산에 있는 선민상업학교에서 영어 선생도 하셨고요. 또 그 전쟁 끝난 뒤에 이제 미8군 수성관에서 또 통역관, 박혜진 시인이 소개해서 통역관을 했습니다. 실제 전기적인 면을 보더라도 번역 실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군사시설에서 엉뚱하게 하면 큰일이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실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60여 권의
책만 아니라 60여 종이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지금 이 국문학 연구가들에게 김수영 번역 목록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계속 발굴되고 있고요. 개별 그 작품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김수영 씨에 대한 석사, 박사 논문이 엄청나게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번역 쪽만 보더라도 앞으로 석사, 박사 쓸 논문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번역만 보더라도 연구할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왔으면 제가 이 석박사 논문 쓴 힌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수영 씨는 이 번역이 양가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세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지, 번역 자체가.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보니까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가 봐요. 자기 스스로도 나 번역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치고 이런 거. 그래서 생업적으로 하니까 이제 힘든 거. 그래서 뭐 번역 일 자체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그 산문이나 번역자의 고독 같은 산문이라든가 이 한국문학 같은 시를 보면 출판사에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주로 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번역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기 싫은 번역. 그러니까 이런 걸 청구 번역이라고 해요. 청구업자도 있잖아요. 청구 번역. 또 출판사가 이왕이면은 값싸게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번역료를 적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덤핑 출판. 번역료를 깎아가지고. 자기는 50원 받아야 되는데 막 20원밖에 안 준다. 또 어떻게 생업을 위해서, 나는 하기 싫어도 돈벌이 일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업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게 고된이죠. 고된. 그래서 또 뭐 출판사에 번역거리를 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본인이 또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남대문 이런 데 이제 헌책방 같은 데 다니면서 좀 뭐 에세이 거리가 되나 이거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그것도 출판사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전쟁 비화를 썼다, 뭐 재밌지 않냐,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양가적인 면, 두 번째는 이러한 세계 문화, 그렇죠? 세계 문화를 호흡할 수 있는, 세계 문화를 호흡할 수 있는 지적인 실천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책들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그런 책들에서 보이는 예술의 뭐 미학,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뭐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 그런 게 책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민중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돼야 되고 라는 하나의 그런 선진 문화를, 그런 선진 문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번역을.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김수영 씨가. 그래서 꼭 번역을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글들,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좀 더 어떤 민중에 대한, 좀 더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자유에 대한 좋은 글이 있다면 내가 자꾸 번역해서 하려. 그리고 시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때 어떤 시가 필요한 시인가, 어떤 시가 나름대로 시대에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시인가, 이런 것들을 시론을, 서구에 선정된 시론을 소개해 줬을 때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흔히 김수영의 번역에 대해서는 고된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숫자 쪽에서 주문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영이 만약에 번역을 안 했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라든가 이런 특히 메멘토 모리 뭐 이런 걸 언제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시간에 자기가 왔을 때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21세기에 딱 맞는 책이에요. 노인 문제. 벌써 이게 거의 60년 전에 김수영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자 쪽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김수영의 이 번역에서는 엔카운터즈하고 파르티잔 리브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아시아 재단에서 한국에서 제1회 그 한국협회당 수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냥 과연 김수영 시인이 이 책이 CIA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거 궁금한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과연 이게 CIA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김수영의 시세계를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몰랐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있습니다. 미국식 반공주의 문화, 미국식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많은 이런 파르티잔 리브라든가 엔카운터즈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또 과격하게 얘기하려면 세뇌시키려고 했으나 김수영 시인에게 와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가다오 나가다오 나가다오 이유 없이 너희들 다 나가다오 이게 미국 소련 대한민국 땅이라 나가라 그리고 자기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히트레스문 학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자기 언어가 아닌 이상은 전달과 노예의 언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식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요. 좋은 출판사, 좀 신뢰받는 출판사라고 하면은 뭔가 외국 책을 많이 번역하면 상당히 수준 있는 출판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해방과 60년대 지나면 지금 뭐 거의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아직 문화유산이 남아요. 김수영 씨는 절대로 그러한 번역 문학이라면 번역 문학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번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 역사를 위해서, 우리 전통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미국식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두 잡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정기 구독을 하면서 애독하고 실제 작품을 쓰는데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시, 한국 문학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서구의 문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점이 그래서 이때는요 그 친일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강했어요. 40년 해방된 게 50년대까지. 그 일제강점기 시대 유명한 책들이 비싼 책들도 해방된 게 그걸 헌책방에서 팔려면 아무도 안 사요. 10,000원짜리가 1,000원도 안 돼. 일본어를 안 써. 사람들이 다 한복 입어요. 한복. 이거 몸빼 같은 걸 배제하고 한복은 왜 언제 없어지냐면 한국 전쟁 때 없어져요. 피난 막 다니는데 바지 저고리 이거 치마 저고리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그 편리성 차원에서 한복이 없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시기인데도 김수영 시인이 막 일어를 막 써요. 일어를 막 쓰고 이런 책들을 막 번역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김수영 저 김수영 친일이네. 친일 매국노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친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서구의
문물을 자기가 소화해서 한국의 어떤 문학을 위해서 발전시킨다는 그런 일차적인 기준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겠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자신감이지. 한 차원 더. 그런 면을 우리가 김수영의 번역에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번역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글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세리알 호손에 쓴 좋은 글씨는 뭐 다들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호선의 전기는 제가 이제 다 정리했어요. 다 돌아가셔서 또 정리를 이제 호선의 작가 연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연보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좀 인간적으로 좀 관심이 없던 부분은 이번에 이제 모딘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는 이제 선원이에요. 선원. 3살 때 세상을 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딘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14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어스가 이제 대통령 출마했을 때 선거용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을 쓰고 해서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된 뒤에 지금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리버풀이잖아요. 영국 리버풀 지역의 영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 대통령 바뀌는 많은 이 정부 부처들이 막 인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본인이 사직하기도 하고 미국도 그런 면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세관도 임명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해임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해임돼서 쉽게 말하면 좀 먹고 살기가 어려워 힘들 때 경제적으로 바로 이 주홍을 썼어요. 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뭐든지 어려울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홍 씨는 바로 세관신으로 임명됐다가 정권이 바뀌어 해임됐어요. 그때 이를 악물고 썼던 자. 어쨌든 이 피어슨 대통령이 친구인데 리버풀 영사로 임명됐다가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니까 본인도 사임을 하고 두 사람 친구하니까 여행 가다가 여행 중에 사망을 해요. 호손이 그런 면이 인간적으로 특이한 그래서 매사추세츠 이제 출신인데 거기에 누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기적인 면이 있고 작품 내용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헤스터 프린이 있고 그다음에 딘스테이 박사가 있고 알 펄이 있고 그다음에 전 남편 칠링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헤스터 프린이 이제 왜 근데 간통을 왜 여자에게만 자꾸 쓰는 거야? 이게 그만큼 혹시 내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분리했던 거죠. 어쨌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어쨌든 불륜으로 딸을 낳아서 간통죄 때문에 어들털이라는 간통에 해당하는 앞글자 A를 주는 것이 평생 달아야 되는 그런 인물의 것이죠. 근데 이 헤스터프린이 이제 그런 A라는 주어 글씨를 알고 있지만 엄청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또 자선을 베풀어서 후자는 거의 잘 소개가 안 되고 간통이라는 A로 자꾸
뭐 그게 의미가 있죠. 있는데 사실 소설을 의미를 간통의 A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러한 봉사하고 또 자살을 통해서 어떤 천사 같은 엔젤의 A, 또 어떤 능력 있는 에이블의 A로 극복되는 인물로 오히려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 호선이 그런 의미로 이 소설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주제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간통의 A로만 이 좋은 글씨를 읽고 있고 그런 의미로만 이 작화가 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 이 작품의 토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극복하는 인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운 건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 헤스터 프리는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목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저래 소문 나고 눈치 보니까 못 사니까 우리가 배 타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로 가자. 배도 예약해놨잖아요. 물론 이제 남편한테 발각은 했지. 1차 실패도 뜻이 있으면 또 2차 시도하면 되고 뭐 3차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 근데 딘지텔리 목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고백하고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런 간통 그런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소설에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고 종교가 아닌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이 욕망체인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정신적 가치, 사랑은 또 종교적 가치, 정신적 가치 말고 한 인간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인 이 사랑은 뭔가를 독자들이 꿈꾸고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당견 선생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저기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네. 어쨌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뭐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에 인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밖에 오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이따가 하고 이 기회에 조금씩 해드리죠. 우리 김선주라는 분이 계셔요. 김선주라는 분은 이제 수필가인데요. 소설도 좀 쓰시고 김영경 여사님의 수양 따님입니다. 닮았어요. 우리 서로 뭐 우리 박당경 선생님, 저기 선주 선생님,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선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랑과 종교를 같이 누굴 택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교 생활을 하다 종교를 버렸기 때문에요. 저도 아마 사랑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좀 인류애적인 사랑 이런 것을 추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헤스터 프린도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봉사와 그러니까 그런 인류애적인 사랑도 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저는요, 네. 사랑은요, 어쨌든 고예요, 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 그 뭐 철학하시던 분들 뭐 하시던 분들 보면 예술을 하시던 분들은요
다 사랑 때문에 예술이 탄생했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러나야 되겠지. 네. 근데. 우리 다음에 우리 양선주 선생님도 시인이십니다. 시편이나 같은 시도 있어요. 양선주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려면 용감해야지. 엄청 용감해요. 그 택한다면 어떻게 하죠? 한다면 가능하면 하면 좋지. 어렵네. 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점을 여쭤보고는 이 시대에는 이걸 지금 세 분에게 제가 여쭤봤는데 질문하면 다 종교라고 하지 사랑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했다면 큰일 나죠.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는 후손이 미래를 예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주홍글씨를 단순히 간통으로만 한정할 소설이 아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몇절이야 보면은 간통은 용서되는데 간음은 용서가 안 된다고 나왔죠. 간음은 용서가 안 돼요? 간음은 뭐냐면은 주인이 있는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간통은 주인이 없는 상대하고 주인이 있는 상대하고 간에 자, 조금 다르죠. 그거는 용납이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A라는 좋은 글자를 너무 간통이라는 의미로 이 소설을 제안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주인공이 이러한 봉사와 자생을 통해서 뭔가 천사 같은 엔젤로 가는 그런 극복 과정과 과연 사랑이라는 건 뭐고 종교라는 그 가치 지향은 뭔가 이런 것들을 현대 독자들까지 묵보인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단순히 과거 지향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앞으로 미래까지 이러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멘토 모리가 있어요. 이 소설은 무리엘 스파카라는 분이 쓴 건데요. 이 소설은 이제 김수영 시인이 번역한 마지막 소설입니다. 시인이 번역한 마지막 소설. 그래서 그 68년 6월 16일 날 이제 세상을 뜨시는데 15일 날 이 번역 원고를 신구문화사 갖다 주고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요. 이 책이 그 김수영 시인의 마지막 책. 돌아가신 뒤에 이제 또 하나의 나라라는 소설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그건 언제 번역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 전에 했는데 출간 일정상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이 돌아가시기 전 3월 달에 이게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판권이 먼저 찍혀요, 날짜가.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책들이 신구문화사, 특히 중앙문화사 인내가 그 외국 책들을 많이 미국에 지원받아서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발행 날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영 씨 원고를 진짜 늦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낼 때는 3월 30일 그날 찍었을 거예요. 실제 책은 늦게 발행하고 한 권에는 그 납부해야 되는 그날로 찍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김수영 시인의 마지막 번역책이라는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책은 김수영 시인이 이제 항상할 때, 또 살주자, 상주, 또 죽을 사자,
마음을 심자. 상주 항상 죽음을 마음에 갖고 산다는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되는데 그건 어디 있는 고전에 있는 명곡도 아니고 김수영 시인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상주 사심이란 말은. 근데 그 상주 사심이란 말은 이 메멘토 모리를 번역하면서 김수영 시인이 자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서 항상 죽음이 내 근처에 있구나. 항상 내가 죽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내가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다 내보지는 않는데 평균 한 70세가 넘어요. 여기 인물들. 근데 어떤 오는 송신이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전화가 노인들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잊지 말라 너무 전화가 오는. 그래가지고 이 노인들이 어떤 노인은 분노하고 어떤 노인은 공포스러워하고 어떤 노인은 뭐 미친놈이면 무시하고 그래 잊지 말아야지 또 좋게 반응하는 사람.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낯선 전화에 대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소설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 무리엘 스파크라는 분이 이분도 또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의 작가 연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 제임스 길레스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글쓰는 이 스파크의 글쓰는 재능을 보고 시 낭독회랄까 전시 그림 전시회랄까 콘서트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재능을 발굴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제자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력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짐바브웨 같은 나라 가가지고 짐바브웨 같은 나라 가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자기 어떤 그래서 딸을 하나는 아들이구나 아들 낳는데 딸을 낳나? 어쨌든 나서 이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영국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와서 자신은 소설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는데 이번에 이제 세상은 어디서 뜨느냐면 이탈리아에서 뜨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묘비명이 딱 한 단어로 되어 있대요. 가보진 않았지만 뭐로 되어 있냐고 제가 적어놨죠. 네? 묘비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포엠 시인장 포엠 묘비명에 딱 자기 묘비명에 시인이라고 딱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몇 자가 쓴 게 아니라 난 소설가였지만 아마 문학가의 대명사로 시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인 이렇게 남기고 간 것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쓰셨나요? 썼죠. 썼죠. 이태리 사람들은 다 써요. 시도 소설가 쓰고 쓰면서 소설가 쓰는 걸 어쨌든 소설가로서 이름이 있는데 노빈망의 시인으로 남겼다는 것도 대단히 관심을 받아서 하겠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이 60여 종의 김수영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 책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게 장편 소설인데요. 이 어린이용으로 발췌 번역을 해서 계몽가에서 소년소녀 세계문학 전시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제 디킨즈를 좋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가 공역으로 번역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소리도 번역했고, 그다음에 난로위의 귀뚜라미 등등 해야 되는데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디킨즈 참 대단히 성실한 작가입니다. 보통 성실한 작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리얼리즘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아주 성실한 작가예요. 어쨌든 이 작품을 김수영 시인이 번역해서 계몽사에서 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60여 종의 김수영 번역이 있는데 아직 그 번역 목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도 있고, 번역을 김수영이 한 거를 막 고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계몽사가 이 책이 김수영 시인이 좀 비판적인 거 후기 썼다. 그 비판적인 걸 치워요. 삭제하고 또 어린이용에서 뭐 일화도 집어넣고 설명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거를 아직도 우리가 일본은 번역을 거의 학위도 있고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고, 우리나라는 대학에서도 번역을 연구업적으로 거의 인정을 잘 안 하고, 인정하더라도 논문 한 편 그 점수가 안 줍니다. 반 정도. 번역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야.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이런 출판사에서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이렇게 하는 한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출판사가 이렇게 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번역을 이제 좀 폄하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지금 뭐 전집 많이 읽히는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김수영 시인의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읽고, 사실은 아까 이 메멘토 모리는 거는 평균 70세 이상의 노인들 문제거든요.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러한 지금 고령화 사회, 실버 사회에서 아주 딱 맞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도 중요하겠지만, 일찍이 이러한 경험한 나라들의 문화를, 정보를 이런 소설, 이런 번역 소설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읽힐 수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번역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계몽사에서 나오는 이 책을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1시간 정도 한 강의는 이제 다 마무리되는데,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 라고 김수영 시인이 말했다.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 이러한 메멘토 모리, 주어글씨, 또 하나의 나라, 많은 시론, 히스페르 문학론, 스프리 문학론 같은 거 등등 많은 문학론에 대해서 번역을 자세하게 읽으면 김수영 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김수영 번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아셨죠? 네. 제가 김수영 번역 문학에 대해서 늦게 오신 분들에게 아쉽네. 키보드 앞이 제가 해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혹시 오늘 함께 공부하신 분 중에서 김수영 번역에 대해서 또는 뭐 그동안 독사다 김수영에 대해서, 김수영 다른 작품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 중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제가 이름을 다 모르니까 우리
저 끝에 오신 분 제가 아예 이름 아시는 박설이 시인이십니다. 박설이 시인이십니다. 아주 시집, 사진집, 수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이나 당뇨의 백리상을 이어서 또 하나의 이 노동문학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천 씨. 시인이십니까? 그럼 뭐라고 보세요? 아 소설만 보세요? 아니 강에 모여가지고 정치하는 정치가 최종천 시인의 그 밥그릇은 빛난다 시절 명작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조미희 시인입니다. 이거의 시집 다리 먹다 남긴 어둠 남긴 밤은 캄캄하다. 또 냈어요? 올해 20도 한번 오세요. 조미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요 옆에 스필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안혜성 선생님이십니다. 안양의 이분은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저는 문현숙입니다. 문현숙 선생님. 황경화. 황경아. 화. 황경아. 같이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이화 선생님. 네. 시인.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백승영 선생님. 시인이시죠. 아 이름 말해. 유영아 선생님 갑자기 유영아. 아니 자주 뵀었는데 요새 하도 뵀다 안 뵀는데 갑자기 애정이 끊겼는지 유영아 선생님입니다. 그때 글을 열심히 쓰시던 요새 시를 안 쓰시네요. 그 동생분이 이제 보니까 제주대학에 계실 때 민속학교 쪽으로 훌륭한 지난번 책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 아주 열심히 책을 쓰셨고요. 훌륭한 또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김수영 시인의 번역 글씨에 대한 선생님 비디오 찍으시는.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박이정 시인이십니다. 아, 네. 박이정 시인이시고, 박이정 시인이시고, 박이정 TV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박이정 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했던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 그분의 조회가 몇 명? 1,600분이 좋아요를 며칠 사이에 그 1,600명이나 조회했다니까 지금 인기 유튜버입니다. 인기 유튜버.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우리 함께한 시간도 유튜브로 제작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얼굴에 좀 자신이 없는 분은 빨리 지금 얘기해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참 김영경 여사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우리 모두 쾌유를 빌고 우리 수양 따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병문안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면서 아마 그 녹음 동영상? 그걸 찍어 오셨는가 봐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손도 나셔. 제일 크게 왜? 그래도 지금 코로나 병원이 관중돼서 지난주 19일날도 꼭 가서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25일날은 신중히 사인을 내가 즐겁게 스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22일 날 다시 입원하게 돼서 사인을 못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나는 꼭 그 정구 씨의 사인을 정말 이게 마지막 책도 되고 사인도 마지막 꽃인 생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 길에 오신 분들도 많은데 먼 길에 오신 분도 많은데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여행이 병이 났거든 그게 나와서 얼마든지 사인이 아니라 더 많은 얘기도 하고 글도 써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네. 아이고, 강의자 선생님 또 가네.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못 오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박인현 선생님 예, 단체 사진 찍어요? 찍죠. 귀한 시간인데 김연경 선생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